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편집자가 계속 런던에서 여행 중인데요, 거대한 버블 2탄도 목요일날 올라가지 못했고 금요일날 올라갔던 이유가 충전 케이블을 런던에서 잊어버려서 편집 중에 노트북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제 아는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약간 좀 서투르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적었고, 그 다음에 날짜도 하루 뒤로 밀렸어요. 그 다음에 그 글씨 같은 게 좀 이렇게 박스에서 깨져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브리핑. 지난 한 주 여러분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제가 올렸었죠. 오늘이죠. 오늘 토요일 날 새벽 12시 근처만 했어도 다우지수가 약 4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금요일 장에서는 중국이 반등을 하고 한국장도 플러스가 나면서 안심하면서 자려고 했더니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사실 큰 긴장을 하면서 잤습니다. 그래 포기하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찾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constructive conversation이었다. 그러니까 건설적이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급반등을 시켰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시장을 폭락으로 몰고 갈 트윗으로 모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이 분이 일단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 아마도 작전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추정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관점으로 보면 변덕으로만 보이는데요,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시점에 트윗을 날려서 주식시장을 하향시켰고, 또 중요한 변곡점에서 트윗을 날리면서 장을 플러스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왜 상승미소가 얘기하는지 몇 가지 지표를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인덱스인데요. 사실 목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장에서 50일선을 지켜냈습니다. 51선을 지켜내면서 밑꼬리를 달길래 금요일에는 좋은 신호가 있겠구나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는 제 개인 주식도 사고요. 중국 펀드에도 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연금 펀드 이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전부 다 중국 펀드를 하루 전날 사드렸습니다. 일단은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토요일 새벽에서도 저거 들어 올렸습니다. 상당히 하루 전날보다 많이 빠지다가 아연 실색하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차트를 51선에서 더 이상 나 안 빠질래 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하고 동일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나스닥에서도 동일합니다. 나스닥 인덱스에서도 보시면 앞에 S&P 500 인덱스의 그림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루 전날 조정 의지, 즉 이제 그만 빠질래 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에 더욱더 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 상승할 거야 라고 만방에 외치는 것과 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지수 하나 있죠. 제가 주식시장 위험자산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하이힐드 채권의 ETF죠. HYG. 지난 한 주에 많이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51선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한 그림이긴 하지만 우연으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저 51선을 충분히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1선에서 정확하게 나스닥, HYG, S&P 500 인덱스와 동일한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더 많이 빠졌죠. 51선은 고사하고 그대로 꼬꾸라치다가 201선 앞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201선이 깨지면 과거 작년에 보여줬던 2400까지 밀리는 거 저거 감안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올려놓고 하락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수들의 반등 흐름, 반등에 대한 의지, 이게 상하이 종합지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금요일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울고 웃으면서 시작했던 한 주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미국에 계신 토마스 류 선생님과 연결해서 미국 시장에서 느끼는, 현지에서 체감하는 흐름, 그 다음에 분석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듣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어떻게 편히 지내실 수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혼란과 흥미진진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요, 제가 한 12시 반쯤에 잤는데, 그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00포인트 정도 했는데, 새벽에 눈 뜨니까 또 플러스 돼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증시 기반에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어젯밤 자정 12시에 관세 인상이 실행되기까지는 루머였고, 실행된 이후는 뉴스니까,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일요일날 갑자기 트윗으로 했던 것을 기어이 금요일날 미국 시각 자정을 기해서 25%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분석하신 글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강행,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미적거리는 무역협상 전략, 거기 열받아갖고, 관세 인상했다는 거는 누구도 다 잘 아는 바이고, 두 번째의 그 이유에서요, 중국의 관세 인상 그 트윗을 날리던 그 시점에 거의 동시에 이란에게 그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B-52 폭격기 여러 대를 급파 명령을 내렸어요. 거의 1시간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중국 관세 인상은 솔직히 조금 당시 열받아갖고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이란에게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것은 조금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동시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중국 관세 인상 트윗이 나오고 1시간 후에 이란에 대한 항공모함 전단 파병 이제 발표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트윗이 나자마자 증시도 급락을 했지만은 그걸과 동시에 원유 가격도 급락을 했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입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이런 게 다 안 좋으면은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이니까 원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1시간 뒤에 이란에게 항공모함 전단을 파병 명령을 내렸을 때는 2% 급락하던 원유 가격이 즉각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갖고 완전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도의 전술로 대중국 관세 인상과 이란
항공모함 전단 이것을 양쪽을 놓고 득실을 계산한 후에 동시에 터뜨렸는데 하여튼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 성장 그 구도가 들이켜질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산 원유가 $60를 넘어갈 때마다 오페크나 사우디에게 원유 증산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그 두 가지 사건 동시에 터뜨림을 해갖고 원유 가격이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냐 아니면은 그 이란이 그 세계 그 석유 물동량의 35%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역 그걸 항상 또 동시한다고 자꾸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한 석유 가격 폭등이냐 그 사이에서 지금 완전히 그 균형추를 이루고 있거든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만 했으면은 원유 가격은 내려가든지 수직 상승하든지 둘 중에 했을 텐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표됨을 해갖고 원유 가격이 딱 거의 고정돼 있다시피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친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과거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대사관 그 이전 문제까지 뭐 그냥 밀어붙였던 분이니까 이런 친이스라엘, 친유대인 정책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미국은 여론 선도층이 백인 부자들, 이런 층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이스라엘 정책, 대사관도 예루살렘을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조금 이렇게 떠들고 있을 뿐이지, 국민 여론은 밑에 솔직히 중하층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신경을 거의 안 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하여튼 별 국민적 저항 이런 거부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의 관점 중에 하나는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이 싫어할 테니 그걸 중국에 대한 이 협상 이탈, 이 전략으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가격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몽리 변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 이 친구들이 그동안 협상해 오던 것과 완전히 별개의 협상 초안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 때문에 중국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민주당의 전 부통령 조 바이든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기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이나 중국의 또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갖고 조금 여유도 있고, 이래서 중국에서 만만디 작전으로 하여튼 무역 협상에 임하고, 그동안에 어렵게 서로 협상했던 문구 자체도 변경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런 보고서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하여튼 관세 인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어제 증시가 약 400포인트로 빠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2천억 달러 넘어 있는 나머지 중국 수입품 3,250억 달러에도 관세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250억 달러에는 미국의 소비재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 가격과 비슷하게 이들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25% 때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인상은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이 두려워했던 건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협박용으로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국에서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 보복을 할 수 없는 그 비장의 무기를 실제 꺼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일에 당신들이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더 큰 보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은근슬쩍 협박용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작년에도 그 무역 전쟁으로 해서 그 공포감이 많이 몰아쳤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런 근거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켜갖고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큰 피해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중국을 이번에 상당히 세게 몰아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지지도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죠. 농촌 지역, 곡물,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면은 가장 피해가 가는 게 이제 농촌 지역인데, 그런 국민들마저도 자기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시원하게 중국을 때려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계산은 적극 지지자들을 완전히 탄압시켜갖고 그것을 기본으로 대선 승리 전략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에서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하게 몰아치니까 그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강력한 지도자상으로 이제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몰아쳐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트윗에요, 주가가 한참 폭락하고 있을 때 트윗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이 농산물 수입 안 해도 돼, 우리가 그냥 정부 예산으로 사다가 지금 굶고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뿌리면 미국 사람들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트윗을 마구 날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6.25 전쟁 때인가요? 그 하여튼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에서 곡물 한국에다가 원조를 했지만은 사실은 원조하고 싶어서 원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곡물이 엄청나게 남아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비용을 대고 그냥 남아도는 곡물을 선심 쓴 거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시죠. 예. 아무튼 오늘 또 새벽에 이제 문호신 장관이 협상 잘 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트윗에 컨스트럭티브한 협상이었고 조만간 재개된다 이러면서 다시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조정이 와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트윗으로 약 5% 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마쳤으면 향후 시장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200 빌리언 달러의 관세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중국과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안 돼 갖고 장기적으로 끌고 흘러가면은 관세 인상이 된 여파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경제에
아마 그 마이너스 현상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 겨우 이제 중국이 이제 살아나는 듯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걸로 저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시도 지금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가 반짝 오늘 상승했지만은 이것이 무역 협상이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증시는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관세 인상 그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노린 게 그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해라고 그 온갖 그 이너서클 안에서 온갖 압력을 다 주는데도 연준은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관세 인상으로 해갖고 해외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일에 이 관세 인상 후폭풍이 중국에서 거세게 벌어져갖고 중국 경제가 하강한다고 그러면은 해외 변수를 이유로 대해서라도 연준은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더구나 미국 증시가 지금 오늘 뭐 반짝했지만은 만일 200일 이평선이 이제 S&P 그 500 인덱스로 볼 때 2,770인가 뭐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갖고 증시에 공포가 몰아친다고 그러면은 연준도 더 이상 뭐 물러설 데가 없고 금리 인하하는 카드로 시장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던 또 하나의 목적,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고도의 그 포석을 노리고 이 관세 인상에 그 패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일주일 동안 강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채권금리가 그렇게 빠지면 모기지금리가 하락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도 이 정도 올라갔고 미국 경제도 좋다고 하니까 중국을 때려서 조정 만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 또 채권금리, 금리 인하니까 채권금리가 인하되면서 모기지금리가 같이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 미국 국민들한테는 좋아지고 완전히 이거 지금 일거양득포성이군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금 가격이 그 밑에 이제 1270달러 이제 바닥이 형성돼 있고 그 위로는 1290 내지 1300으로 지금 이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몇 주째 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만일 금 가격이 1300달러를 훌쩍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스마트머니들이 금으로 이동한다는 징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혹시 ETF.com에 보면 일주일 동안 실시간으로 거의 ETF의 자금 유입이 얼마든지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ETF를 보면 XLF를 아시죠? 저기 금융주, 그 다음에 XLK, 뭐 기술주, 그 다음에 VOO, 뱅가드 그 기술주 대형주 있는 뱅가드 S&P 500 ETF 이런 것은 일주일 내내 자금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 자금이 유출돼야 되는데 미국의 일주일 내내 돈은 이런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이건 곧 조만간 다시 상승을 기대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살펴보고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볼 때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미국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에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돈 넣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해서 잠시 하락은 할 수 있어도 다시 회복해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 큰손들이 돈을 이런 기회에 돈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밀어넣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제 견해입니다. 예.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아마존 보니까 아마존이 이번에는 처방전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아마존이 미국 경제를 아주 다 싹쓸이할 기세입니다. 어떻게 이거 보셨습니까? 네, 아마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진짜 세계 최대 리테일 전자 리테일 그 기업인데 미국에서 그 지금 자꾸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되고 170세 그 헬스케어 산업 쪽이 지금 이제 성장이 아주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처방전, 약 처방전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지금 여러 개 뭐 월마트, 뭐 CVS나 월그리나 여러 개의 그 약국 체인들이 이걸 갖고 있는 그 시장을 지금 모든 세상이 지금 흐름이 변해갖고 전자화되고 온라인화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그 약 처방전을 해주는 그 유명한 그 필팩이라고 하는 그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컴퍼니가 아주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성장세에 있는데 그 아마존이 이 필팩을 인수함을 해갖고 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 뭐 1년에 500빌리언 달러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 처방전 약 시장이 거기에 아마존이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제약 그 체인점들이 엄청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처방전 시장이 온라인으로 그 주문하기 딱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뛰어드는 건 그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알렉사 에코 음성이 있으니까 알렉사 처방전 좀 받아줘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아마존은 우리가 한국 분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은 이미 패션 시장도 그다음에 웬만한 뭐 이런 그 홀푸드 그다음에 신선식품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직하면 데스바이 아마존에 가지고 아마존 공포지수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거 진짜 주목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워런 버핏이 아마존을 뒤늦게 주식을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아마존이 지금까지는 리테일 그 영업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변모를 엄청난 속도로 기술 기업으로 지금 변모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엄청 하고 하여튼 그 애플이나 기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른 첨단 기술 기업들과 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날이 곧 올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존 하면 사람들은 뭐 쇼핑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마존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그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죠. AWS가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마존이란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그 베조스 회장이 그 월가의 그 일반 평범한 직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거 인터넷 시대에서 헌책 하나 집에 있던 거 팔아보고 집값 팔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갖고 뛰쳐나와서 아마존을 만든 건데 그분의 그 창의력 또 추진력 참 이거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20분이 훌쩍 남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그 제 카페에 글 요즘 자주 올려주시는데 계속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역시 토마스 리오 선생님과 통화하다 보면 한국신문에서 그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배우지 못하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인터뷰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금리에 상당히 관심이 높죠.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페드를 때려서 금리를 인하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시는데 지난 한 주 사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좋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4.06까지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가 약
한 달 동안 4.2%까지 떨어졌는데요. 한 달 동안 오르던 것을 바로 일주일 동안 되돌림시켰습니다. 즉 양호한 경제지표로 상승하던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하락 전환시켰고, 이렇게 하락 전환시켰던 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서 부동산은 중요하잖아요. 중국이라는 대외 변수를 통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성공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ETF 자금 유출입에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게 몇 걸 뽑아왔습니다. 먼저 스파이입니다.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스파이인데요. 스파이는 SPY는 지난주에 93억 달러는 큰 돈이 인출했습니다. 즉 S&P 500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의 S&P 500하고는 약간 좀 비교될 정도로 나스닥 100 인덱스를 주로 하는 QQQ ETF입니다. QQQ ETF. 이 QQQ ETF는 전부 다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데요. S&P 500이 93억 달러인데 약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19억 달러를 인출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돈이 5월 3일 날 인출됐어요. 그리고 5월 9일, 그 다음에 5월 10일은 나오지 않지만 제 예상으로는 5월 9일과 5월 10일에는 유입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9억 달러가 인출, 즉 S&P 500 기업보다는 나스닥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인출됐다. 그런데 주가나 이런 걸 보면 애플이나 이런데, 즉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매출이 중국에서도 내수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던 거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머니들은 덜 빠졌다는 거, 이 점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혹시 시장을 반등시키기 전에 스마트머니들이 돈을 먼저 넣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의 ETF죠. XLF, 주로 은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XLF ETF에는 일주일 동안 7,800억 달러가 유입했습니다. 아예 5월 3일, 6일에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에도 유입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하락과는 별개로 금융시장 주가를 좋게 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즉 미국 경제의 호전 상황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마트머니들은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VOO입니다. VO ETF는 일주일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소액이나마 계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5.2억 달러 유입됐는데요. 그렇다면 VOO ETF가 어떤 섹터를 편입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주요 10가지, 위쪽에는 주요 10가지 섹터인데요. 기술주, 금융주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탑10 그 홀딩스 주식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버크셔 해스웨이, 알파벳, JP모건, 존슨앤존슨, 즉 금융주와 기술주 중심의 이 ETF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입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돌렸던 차트, 뒤에서 보여드리는 ETF 흐름만 보면 다음 주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트윗을 날리지 않아야 되지만, 이 흐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트윗을 날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잠깐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주 초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1187원까지 올랐던 게 오늘 새벽에는 1175원, 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즉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이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올랐던 건데, 당연히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 증시 지표만 보면 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달러, 달러원 환율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CNBC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했던 트윗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관세 수입만 100 빌리언, 즉 1천억 달러 수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이걸 수입해서 결국은 이 관세를 누군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Ultimately American consumer다. 즉 결국은 저 돈을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줄쳐 있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지금 2,500억 달러가 아니라 나머지 3,250억 달러까지 관세가 추가로 폭탄으로 던져진다면 미국 가구 1인 한 가구당 800달러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이 수준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돼야 되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하려고 가버리면 미국 경제도,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가 같이 망가지겠죠. 정말 대단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왜 저렇게 3,250억 달러의 경우 관세가 추가될 경우 저 금액이 부담이 되냐? 미국의 가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비재, 의류나 신발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500억 달러에는 대부분 소비재는 포함이 시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 잘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전부 다 피날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세요. 안녕.